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데브시스터즈 인프라셀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창원이고요. 네, 저는 데브시스터즈 플랫폼 서버 파트 리드 박세미입니다. 창원님과 함께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쿠키런 킹덤 두 차례에 걸쳐서 56시간이 걸린 긴급 점검을 대응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쿠키런 킹덤 런칭 전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장치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요. 작년 1월 25일 발생했던 36시간 동안의 점검, 작년 2월 19일 발생했던 20시간 동안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회고와 소회를 한 차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발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가치 중에 탁월한 기술, 서비스, 콘텐츠로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회사의 핵심 가치니까 데브시스터즈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네, 저희 데브옵스 팀에서는 이 핵심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팀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미션의 본질은 결국 유저들이 행복하게 저희 회사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기술적인 토대를 닦는 일이고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런 제품을 최종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개발팀이 공들여서 개발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업의 본질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키런 킹덤 런칭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유저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자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데이터를 7종 레플리카로 복제하여 보관한다던가 주기적으로 백업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글로벌 런칭이니만큼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같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게임 서버 인프라에 필요한 워크로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 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걸쳐서 배포를 한다던가 등의 일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이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간 로그와 또 분석 로그도 실시간으로 적재하는 인프라를 거쳐두었고 또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짜잘한 최적화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키런 킹덤의 서버 개발자분들과 협업해서 이제 런칭 전까지 총 79번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킹덤의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인스턴스 타입, 또 사이즈를 찾아서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하고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는 사이클을 가져가는 일 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작업들과 안전장치들을 준비하느라 저희는 이렇게 좀비맛 쿠키처럼 하얗게 불태운 모습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1월 25일이 되었고 대망의 런칭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예상이 빗나가면 서버가 부하를 못 버텨서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반대로 서버 리소스가 많이 남게 되는데요. 저희는 앞서 80번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여러 차례의 개선 사이클을 진행했기 때문에 런칭 때 발생한 트래픽을 모두 소화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쿠키런 킹덤은 런칭 직후 서버 불안정 이슈는 없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상정한 유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입됐지만 다행히도 이런 상황마저도 대비를 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부하 목표를 설정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또 게임 자체도 유저분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게 출시 11시간 만에 앱스토어 매출 2위를 찍어서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각종 지표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런칭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보통 게임 트래픽은 평일보다 주말에 훨씬 큰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런칭쯤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이 발생하기도 해서 첫 주말에는 이제 안정성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비록 런칭하기 2-3주 전부터 크런치 모드로 많이 무리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별일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월 24일 런칭 후 첫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여기 이분은 이제 저희 CTO님이신데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서버 관리 잘한다고 칭찬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주 게시판에 올랐던 글들 좀 다 같이 돌려보면서 우리 고생했다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때서야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걸 플래그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DB 스토리지였어요. 쿠키런 킹덤은 분산 환경에서 동작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인 커크러치 DB를 채택을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이제 주말 동안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추세를 이제 월요일 출근쯤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꽉 차서 캐타스트로픽한 페일리어가 발생할 때까지 딱 3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도 물론 저희가 버퍼를 많이 설정을 했었는데 유저 수가 인입되는 추세를 지켜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기울기가 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유저 수가 단조 증가하고 있었어요. 유저분들이 정말 쿠키런 킹덤을 많이 좋아해 주신 거죠. 보통 이럴 때 분산 DB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호라이젠털 스케일 아웃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기울기가 꺾이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지 예상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저들이 더 들어오실지도 모를 일이니까 일단 디스크 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하나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런칭 전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들으러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사용량이 위협적인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우선 공식 문서에서 가이드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두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36시간 이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캐터스트로픽 페일리어가 확정이니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런칭 준비 및 모니터링으로 거의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엔지니어가 급하게 또 대응에 나섰는데요. 다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저런 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작업 중 의도치 않은 컨피규레이션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클러스터의 비일관성이 발생해서 자동으로 트랜잭션 처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52분에 긴급 점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있는데 클러스터가 데이터 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너 디스크에 데이터 있잖아. 그거 읽어서 놔줘. 하는데 클러스터가 못 줘. 안 줄 거야. 돌아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서양문화 코너에 6권짜리 전집인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5권이랑 6권이 순서가 바뀌어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5권을 대출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 5권 멀쩡히 있잖아. 순서 다르게 꽂혀 있는 게 뭐가 대수야. 빌려줘. 하는데 도서관 측에서는 5권이랑 6권이 순서가 반대로 책장에 꽂혀 있어서 못 빌려줘.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커러치 랩스와 이제 서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노드에 들어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봤었는데 커커러치 랩스 엔지니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심지어는 몇 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접근을 계속하는 거는 이제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거다. 서포트 엔지니어가 이제 I promise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거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데 이제 몇 주씩이나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컨피규레이션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은 노드 중에 한 대가 AWS 호스트 스테이터스 페일리어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건 진짜 AWS가 우리한테 장난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믿긴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헌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클러스터가 읽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헌 클러스터 안에 있던 데이터를 이사를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사를 하려면 바이너리 데이터를 CSV로 포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쉘 스크립트 그리고 커커러치 DB 커맨드를 조합하면 이 바이너리를 CSV로 포팅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시키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바이너리 파일의 전체 규모가 약 7,577GB였다는 건데요. 네, 7,000GB가 훌쩍 넘는 거죠. 쉘 스크립트랑 DB 커맨드를 조합해서 포팅을 하면 이게 얼마나 걸리나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점검을 최소 24시간을 더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했냐면요. 이 커커러치 DB는 오픈소스거든요. 소스 코드를 보고 저희가 직접 바이너리 커맨드를 커스텀하게 개조를 했습니다. 이때 커스텀 빌드를 뽑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 퇴근하지 못한 지친 한 엔지니어 분이 뻗어 계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네, 두 번째 날 아침 10시 반에는 저희가 직접 커커러치 DB 소스 코드를 수정한 커스텀 빌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커스텀 빌드를 이용해서 2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작업을 1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빠른 1시간 반 만에 작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아니라 저희가 전처리만 잘하면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파일을 분석 인프라에다 넘겨서 데이터 이사에 활용할 수 있는 CSV 파일로 가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커스텀 빌드가 잘 완성이 되었고요. 다만 처리해야 할 바이너리의 전체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77GB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분산 처리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는 도쿄 리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포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후 3시 정도에 당시 도쿄 리전에 있던 모든 R 계열 인스턴스를 소진을 했습니다.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인프라 일부를 철거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리소스를 확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R 계열 8X 라지 인스턴스를 350대 정도를 끌어다 썼는데요. CPU로 환산하면 11,200코어, 메모리의 경우 89,600기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이후 이렇게 이제 도쿄 리전에 있는 모든 R 계열 인스턴을 끌어다 써가면서 포팅한 데이터에 대해서 세니티 체크를 진행을 했어요. 데이터 양은 당연하지만 백업했을 때의 백업 시점의 데이터보다 훨씬 많았고, 백업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로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이제 기존 데이터가 100%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사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오픈 전에 사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이제 전사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비단 일선의 엔지니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또 점검한 지 이제 31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 점검 해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니까 유저분들께서 또 많이 기다리시다가 왕국 꾸밀 거야, 왕국 문 열어 하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유저분들께서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하여 약 11시 40분쯤 점검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검 해제와 동시에 플랫폼 에러가 다수 발견이 되었는데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저희 플랫폼 서버로 로그인 관련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점검이 곧 해제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수많은 유저분들이 계속해서 킹덤에 로그인을 시도하시려다 보니까 그 부하가 고스란히 플랫폼 서버로 오게 된 거죠. 당시 점검 해제 전부터 분당 70만 개의 API 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가 서버가 오픈될 때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때 플랫폼에 발생한 부하는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에 부하가 쏟아지니까 자연스럽게 DB에도 부하가 가게 되었는데요. 플랫폼 로그인 서버에 DB 데드락이 발생을 했었고,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페일 오버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대응을 하고 계신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사간 거크러시 DB 클러스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에러 레이트가 좀 높았고, DB가 정해진 시간 내에 요청을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타임아웃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직후부터 CPU가 엄청 많이 치고 있어가지고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 동반되는 호라이즌틀 스케일아웃을 하기에는 약간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이 모니터링만 계속하고 있다가 새벽 2시 40분쯤에 잉배치를 넘어가서 결국 2차 긴급 점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최적화들을 추가로 적용한 다음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이사시키는데 또 추가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DB 최적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오전 8시 반에 점검 시간 약 36시간 30분 만에 점검을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말씀드리기도 길었는데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점검의 원인은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진행을 하려 했었고요. 이때 의도치 않은 컨피규레이션 이슈로 클러스터가 동작이 중지된 것이 점검의 발단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스토리지 레이어만 백업을 해서 거크러시 DB 소스 코드와 기술 문서를 총 동원해서 저희가 바이너리 파일을 새 클러스터에 이전하는 형태로 빠르게 포팅을 해내서 데이터를 문제없이 100% 잘 이사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만든 회사에서도 몇 주씩 걸릴 거다, 시간 낭비다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정말 안 하는 거 추천한다 라고 했던 일을 어떻게든 해낸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기술적인 지식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분석 인프라, 뭐 로그 데이터도 다 끌어다 썼고, 코크로치 DB 소스 코드도 읽어가면서 개조를 해서 쓰고, 뭐 아무튼 그때 저희 조직이 가졌던 역량을 극한까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트래픽을 맞아서 DB와 플랫폼 인프라의 과부하가 걸렸는데요. 세 번째 클러스터를 세팅하고 최종적으로는 약 36시간 30분 만에 점검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 요약된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요약했지만 정말 기네요. 네, 그리고 또 점검 종료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봤더니 데이터베이스 증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의 24대에서 60대까지 확정을 하게 되었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CPU 1920코어, 램으로는 7680GB 분량입니다. 또 이후에는 추가로 증설을 더 해놔서 지금은 총 90대의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장애를 방지하는 개념인데요. 인프라 작업 프로세스에 새로운 정책을 명문화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입한 새 정책은 아무리 급한, 예를 들어 36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인프라 관련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가 항상 화면 쉐어를 해야 하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관전자가 필요하다는 지침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플랫폼 서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부하가 생겼기 때문에 대기열 서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구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6시간의 점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꼽으라면 고객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한다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엔지니어링 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사도 포기하라고 한 그런 힘든 상황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그래프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도 있는데요. 후속 조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큰 런칭에 대한 축하도 할 겸, 긴 점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대응했으니까 휴식도 할 겸, 어쨌든 극복도 해냈으니까 기념도 할 겸 해서 런칭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월 19일 날에 팀 회식을 갔어요. 물론 당시에는 방역 수칙이 굉장히 빡세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준수를 해서 저희는 조를 나눠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했고요. 다른 조랑은 저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화상 미팅을 켜놓고 대화를 하면서 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근처 팀원분들 집에서 조금 모여서 더 회포를 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따닥 하면서 슬랙 메시지 하나가 오게 됩니다. 이 슬랙 메시지는 해석을 하면 킹덤 데이터베이스 노드 한 대가 하드웨어 페일리어로 이미 내려갔다라는 뜻인데요. 뭐 한 대 정도는 죽을 수 있죠. 괜찮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장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따다다닥 하면서 슬랙 메시지가 와르르 오는데요. 갑자기 6대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내려갔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옆에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고 이제 정적이 흐르는데 다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서로 이제 보는데 저는 그 눈동자가 지금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차은님 울지 마시고요. 네, 그리하여 슬프게도 2월 19일 20시간 점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킹덤 데이터베이스 6대가 12분 만에 작동 불능이 됐는데요. 이때가 1차 점검이 끝나고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그때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된 2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추후 밝혀진 원인은 도쿄 리전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려주는 기사인데요. AWS 도쿄 리전의 데이터 센터에 냉각 유닛이 정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서버실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AWS 데이터 센터가 도쿄에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도식도고요. 이렇게 생긴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필 킹덤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있는 층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여기 주황색 점들이 킹덤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필 또 여기 있었던 게 게임 서버가 아니라 DB였다는 점이 좀 컸습니다. 사실 게임 서버였으면 복구가 되게 빠르게 알아서 잘 됐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4개의 레인지가 손실이 되었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코크로치 DB를 사용을 할 때 RDB처럼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키밸류 스토어라서 데이터가 일정한 바이너리 포맷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내부에서는 이제 적절한 크기로 쪼개서 또 관리를 하는데 이 단위를 레인지라고 부르고
이 레인지를 파티셔닝해서 노드 간에 이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레인지는 이제 레플리카, 곧 복제본을 7개씩 들고 있고요. 근데 소실된 레인지들이 이제 그 가진 레플리카의 과반수가 하필이면 고장난 에어컨의 영향 범위에 있던 6대의 노드에 있었던 거죠. 이때 전체 레인지의 수는 총 25,000개 정도였고요. 지금 32개보다 더 적은 개수가 날아갔을 확률이 97.7%씩이나 되는데 저희가 운이 진짜 안 좋았던 거죠. 이때 대부분의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성 정보들이었고 실제 유저 데이터가 들어있던 레인지는 실제로는 2개밖에 없었어요. 이때 점검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었는데요. 일부 팀원분들은 노드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추출해 주시고 또 다른 분은 복구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 그런 검사 계획을 짜주셨고요. 또 한 분은 AWS 측의 냉각 시스템 장애 해결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또 팀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회고해보면 이 시점에는 이미 큰 이벤트를 한번 겪었어서 첫 번째 점검보다는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1시 56분, 소실된 레인지에 살아있는 리즈홀더에서 정보를 읽어서 따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근데 백업이 매우 느렸습니다. 한 달 남짓 동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기도 했을 거고요. 또 깨진 레인지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한 시간보다 진척이 훨씬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옵션이 등장했는데요. 보통 이걸 흑마법이라고들 하죠. 잘 쓰면 약이 되는 수가 있는데 보통 못 쓰고 부작용이 큽니다. 네, 뭐 독약 같은 거죠. 농도를 잘 조절하면 약이고 이제 농도가 과하면 다 죽여버리는 건데 저희가 소스 코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unsafe remove dead replica라고 하는 명령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소스 코드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이거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데이터가 만약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정업성이 맞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노드가 진짜 계속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면 그때쯤에나 가서 써봐라. 그리고 쓸 거면은 꼭 코커러치 랩스 엔지니어가 보는 앞에서만 써라.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이니까 당연히 공식 문서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때가 점검 시작으로부터 한 12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코커러치 랩스 서포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줌콜을 이용해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서포트 분들 감독하에 해당 명령어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세미님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희가? 네, 흑마법은 성공을 했고 이 2개 중 하나의 레인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쉽게도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슬픈 개구리 이미지를 넣기를 했는데요. 흑마법으로 살아나지 않은 남은 레인지 하나도 물론 복구를 다 했고요. 1차 점검 때 썼던 CRDB2 CSB 커스텀 빌드를 이용해서 복구를 잘 했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는 흑마법과 1차 점검 때 사용했던 CRDB2 CSB 커스텀 빌드를 이용해서 약 17시간 만에 데이터를 100%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녁 7시에 서버를 다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에 있었던 일을 좀 회고를 해보자면 우선 잘된 일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어쨌든 100% 사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후에 때 되게 많은 트래픽이 몰렸었는데 1차 점검 때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스케일 아웃을 해둘 수 있어서 플랫폼, 서버, 킹덤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두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안 된 일로는 우선 데이터의 양 자체가 워낙 커져가지고 복구 작업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고요. 지난 점검 때는 한 7테라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10테라 정도 수준으로 데이터가 한 50% 정도 더 늘어났으니까요. 또 아쉬웠던 걸로 코커러치 DB에서 지원하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번 AWS 데이터 센터 장애 같은 일을 아무런 이슈 없이 넘길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좀 굉장히 낮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런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좀 낮게 설정을 했던 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운이 좋았던 건 저 서포트 도중 시도해본 흑마법 커맨드가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당시 마침 기술적 관점에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이 나빴던 걸로는 이런 멀티에이지 관련 장애로 서비스에 직격탄을 맞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데브 시스터즈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1차, 2차 점검들을 대응하면서 저희 팀원들은 크라이시스 상황에 가져야 할 자세와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졌고요. 매 점검마다 뚜렷한 하나씩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 점검의 경우 저희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고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문제에 달려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바구니에 절대 계란을 다 담지 말자는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그게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그런 걸 또 피부로 체험하고 말았죠. 사실은 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럼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화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데이터를 100% 사수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저희 회사가 가진 특이한 저희 팀의 조직 편성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 전문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제반 인프라들 또한 필요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분석 인프라 같이 해결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이미 미리 갖추어져 있었고 운영도 지속해서 해왔던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컸고요. 다른 조직에 속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상 발생하는 비효율 등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잘 되어 있어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모든 인원이 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또 공유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킹덤의 서비스는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런칭 이후부터 3월 6일까지 95%였고요. 제가 2월 19일까지 말씀드렸는데 3월 6일까지인 이유는 이번 발표에서 사실 세 번째 장시간 점검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되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올해 2월 3일까지는 99.9% 가동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부터는 녹화 시점 현재까지 긴급 점검 없이 안정적으로 100% 가동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2월 3일 정도에 해결된 딱 한 종류의 이슈만 제외하고 저희가 같은 이유로 장애가 반복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쿠키런 킹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겪어본 적 없었던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런 집요함을 갖고 서비스를 복구하는 경험을 통해 모두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겪어보니까 아무리 낮아 보이는 진짜로 낮은 확률이더라도 내가 당하면 그냥 얄짤없이 100%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네, 진짜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흰 고니밖에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뭐 검은 고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한 번쯤은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막 책임자를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다들 그러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딱 집중을 하고 또 모두가 정말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체감을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문화까지 가진 데브시스터즈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후에 기술 블로그 형태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와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데브시스터즈의 이창원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